안녕하세요. 글로벌 금융감독원 글로벌 시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수원 선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제가 강의를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궂은 날씨에 이렇게 저희 통이동에 있는 금융감독 연수원까지 찾아주신 그 열정에 화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저희 FSS 금융 아카데미 첫 주제를 이제 금융시장 강의로 잡아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금융시장 저희 팀이 하는 업무가 이제 금융시장 모니터링, 뭐 이슈 분석 이런 것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 이 시장팀에서 1년 반 정도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시장에 다이내믹한 변화들이 많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고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목차는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간의 저희 이제 코로나 이후의 대응 조치를 한번 쭉 개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국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통화정책이 어떤 형태로 코로나 이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동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특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런 완화적인 초완화적인 정책들이 시행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생겼던 리스크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경제 금융 측면에서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저희 시스템, 뭐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제 시장 강의 특성상 저희가 이제 사회 뭐 문화적 측면까지 저희가 확대할 건 아니고 경제 금융 사이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리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해왔고, 두 번째는 그 결과 발생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무엇이 있었는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나 지난 2년간 있었던 자산 시장에서의 버블 문제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위기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염병을 사실 저희 사회에 가져다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활동 자체를 어떤 사람 간의 교류나 거래의 단절 이런 것들을 사실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대면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을 못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서비스 분야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억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전반적인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샥이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일으켰던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유동성 위기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동성 위기를 이제 들여다보면 두 가지 정도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어떤 유동성 위기 측면을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 주체별 어떤 유동성 위기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붙여봤는데요. 이게 이제 위기 시에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도 뭐 채권 시장이든 단기 시장이든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으니까 처음 이제 채권 시장을 보시면 그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스프레드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 이제 국채랑 회사채 간의 스프레드를 저희가 이제 위기 시에 지표로 많이 보는데 통상 이제 즉 여기 써놓은 거는 3년짜리 만기를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제일 위쪽에 첫 번째 AA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면 AA 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의 금리와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이 없는 국채 3년짜리 만기 금리와의 차이를 지금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차이가 스프레드인데 그 스프레드를 지금 파란색 음영 표시로 했습니다. 그럼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AA 등급 오른쪽에 있는 AA 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시면 그 검은색 그 짙은색 그 라인을 보시면요. 짙은색 라인이 이제 국고채 금리인데 국고채 금리는 통상 안전자산 시장에서 가장 그 최우량 자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사실 시중에 있는 현금들이 그 가장 안전자산에 몰리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고채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는 가격에 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팬데믹이 얼마나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3년이라는 돈을 자기의 어떤 투자금을 어떤 신용 위험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채권에 자기가 돈을 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채와 일종의 크레딧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용채와의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위기 초기에 통상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기금융시장인데 단기금융시장은 기간 간 자금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채권 시장은 뭐 많이 보셨으니까 익숙하실 텐데 이제 단기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들 개인 입장에서 맞출 때 우리가 전입하기로 한 날 돈을 뭐 5억을 조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집주인한테 줘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대규모의 거래가 기간 간에도 있거든요. 기간 간에도 6월 30일까지 어떤 계약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1,000억이나 뭐 2,000억을 조달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날 돈을 그 조달을 해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오는 시장을 단기자금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단기자금 시장에서 이제 레포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포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필요로 하는 단기 자금을 빌려오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RP 매수라고 하면 매수는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고 RP 매도라고 하면 빌려오는 사람의 입장인데 이제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를 저희가 통상 보거든요. 근데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가 뭐냐면 통상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주가 호가창에서도 보면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사실 이루어지는 접점에서 거래가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아래 위로 올라가면 시장 가격이 바뀌는 형태가 되는데 위기 시에는 팔려는 사람은 가급적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는 사람은 가급적 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매수하고 매도의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기 시에 발견이 됐다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2020 RP 시장에서 이제 2019년도까지는 되게 낮은 스프레드를 유지를 하다가 2020년에 뻥 터졌을 때 이제 이게 파란색 선, 초록색 선이 많이 올라가는 1.5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스왑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아래로 쭉 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왑 베이시스는 통상 아래로 쭉 꺼지면 그 우리나라에서 달러 자금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달에 쭉 꺼졌다가 한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반에는 외환 시장의 경색이나 우리나라 이제 달러 자금 시장에서 약간 경색 이런 것들도 나타났다는 걸 이 지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물 경제 쪽인데 미국 실업률이 3.5%에서 4월 달에 14.7%로 그냥 수직 상승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연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의 그런 유연성, 통상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유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가격 지표 같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의 현금 흐름이 급속도로 나빠졌으리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 부족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 전 세계 재정통화당국이 전례 없는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속도와 규모가 굉장히 그 유례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저희 팬데믹이 강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3월 13일로 기억하는 3월 13일에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의 마비나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마비를 이제 막기 위한 조치들이 거의 3월 안에 다 발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팬데믹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취해졌던 조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례 없는 규모로 이거는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치들이 3월달에 이제 취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당국은 통상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기획재정부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가계의 현금 지원이나 주로 이제 실업수당 지급 이런 대규모 지원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 코로나 추경 통계를 보시면 2020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미국 코로나로 인한 추가 경정 예산 이제 그 예산이 한 5.4조 달러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21년도 명목 GDP 규모가 24조 정도 됩니다. 24조.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기존 예산 말고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한 5.4조니까 한 그 GDP 1년 명목 GDP 한 25% 정도를 1년간 준비를 했고요. 미국에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패밀리 퍼스트 있고 케어즈라고 하는 케어즈 액트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어즈 액트라고 하는 거는 약 한 1.2조 달러 정도의 어떤 대규모 뭐 경기 부양 패키지인데요. 이게 이제 2020년 3월 달에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바로 입안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어서 최초로 재정부양책을 크게 입안을 시킨 게 2021년도 3월 달 1.9조 달러 규모 슈퍼 부양책을 이제 입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3월 달 추경을 보시면 뭐 성인 1인당 최대 이제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자녀가 2명이면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5,600불까지 수령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또 주요한데 실업급여는 주당 300불이니까 이게 한 달로 치면 거의 1,200불씩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1,400불씩 나오는 거에다가 실업자다 그러면 이제 1,200불 하면 통상 일을 안 해도 뭐 약 한 3,000불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그런 어떤 부양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연말 하반기까지 쭉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케어즈 액트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주로 가계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직하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마비됐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원활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재정부양 패키지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가계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재정부양 조치들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계회복 지원에 뭐 2,930억 달러 이렇게 있고 실업급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뭐 그다음에 임금 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금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을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자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네핏을 주고 이제 재정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 고용 유지에 드는 재원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지출 규모를 키우는 데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추경의 어떤 프로세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특정 어떤 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이 입안이 되고 그런 예산안이 마련이 되면 국회를 통과하겠죠. 국회를 통과하면 그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급속 어떤 긴박한 어떤 그런 시간 내에 그런 세금을 거둘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 국채 발행을 해요. 근데 국채 발행을 하는데 국채를
누가 인수해 주느냐? 통상은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게 민간의 이제 국채 시장에 나와 가지고 추가로 나와서 민간에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민간의 돈을 끌어들인 돈을 정부에서 이제 그걸 이제 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이제 필요한 재정 사업에다 투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데, 코로나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국채 발행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후에 이 국채 발행을 누가 인수를 해줬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을 연준에서 해줬어요. 중앙은행에서. 그 정부와 연준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 기관 간의 정책적 공조나 정책적 공조의 강도, 그다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걸 연준이 인수해주는 그런 형태, 그걸 이제 통상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요. 양적 완화를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국채 매입의 규모나 한도가 초반에는 그 한도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시장에 그렇게 시그널을 줬어요. 3월 달에. 그 정부에서 하는 재정 사업을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 연준에서 당분간은 무제한으로 한도 없이 우리가 그 국채를 인수를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3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또 이제 사실 중앙은행이 모든 국채를 다 인수를 할 수는 없어서 금융 시스템 내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주요한 주체가 사실 은행이거든요. 그 은행들의 인수 능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완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보완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통상적으로 규제 당국이나 금융 당국에서 규제하는 비율인데, 이게 이제 총 익스포저라고 하는 거는 은행은 뭐 대출 자산이나 채권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산 대비해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기본 자본을 일정 퍼센트 이상 가지고 있어라, 이런 비율이거든요. 뒤에 이제 보시면 산식이 있는데, 은행의 국채 매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한 조치가 뭐냐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총 익스포저 금액에서 국채랑 지중 금액을 제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 금액은 좀 뭐 다른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국채를 익스포저 금액에서 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해도 총 익스포저가 커지지 않으니까 규제 비율 준수를 하기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요거를 1년간 미국에서는 빼줬는데, 은행들이 이거를 3월 달에 이제 바로 빼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은행이 그걸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제가 뭐 JP모건이나 미국의 8대 은행의 그 BS를 쭉 봤더니 국채 매입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나왔던 국채를 중앙은행뿐만 아니고 일반 은행들도 많이 매입을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 자산 규모의 변화인데요. 통상 그 규모가 2020년 3월, 2019년 제 앞에 있는 수치는 2019년 말 수치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최근 6월달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연준의 자산은 4조에서 9조까지 늘었습니다. 4조에서 9조까지. 5조 달러면 사실 6천조 정도 되니까 사실 2년의 사이에 연준의 자산이 6천조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하면 5조 US 달러 정도가 늘었고, 그 구성을 보시면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 3.5조 정도 2019년 말 대비해서 늘었고요. 그 다음에 MBS, 그 양적 완화의 주요 대상이 국채뿐만 아니고 MBS도 있었거든요. 그 MBS도 한 잔액이 1.3조 정도 코로나 위기 동안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국채를 주로 이제 중앙은행이나 은행이 인수를 했다고 했는데, 요 두 가지 파티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걸 매입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국채 가격이 바로 위기 시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국채도 사람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지 국채에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연준이 국채를 찍어내면 연준이 직접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거랑, 그다음에 양적 완화의 특징이 이제 장기의 국채를 타겟팅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채는 뭐 6개월 단위로도 발행이 되고, 길면 20년, 30년짜리도 발행이 되는데, 특정 뭐 예를 들어서 10년짜리를 내가 연준에서 많이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 10년짜리 국채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금리가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면 그에 연동된 회사채 금리나 이런 것들도 따라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의 투자를 결과적으로 장기 금리를 낮추면서 민간 부분의 어떤 대출 여력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논리인데 과연 이제 그랬느냐라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미 장단기 국채 금리 변화를 보시면 오히려 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 국채 단기 금리는 이제 2년짜리를 통상 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3년짜리를 보는데요. 한국은 조금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미국 걸 왼쪽 걸 보시면 단기 금리는 왜 이렇게 낮아졌냐면 사실 이거는 기준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기준 금리가 3월 달에 제로 금리로 제 기억이 정확할지 1.25% 정도였던 금리를 순식간에 낮춰서 0% 금리로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이렇게 급속도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10년짜리 금리는 주로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인데 양적 완화가 무제한적으로 매입이 시행이 되면서 금리가 급속도로 다운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한국 거를 보면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한국은 이제 뭐 미국만큼 강력하게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저축률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민간에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사실 그 돈을 받은 민간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 완전히 봉쇄가 됐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단절되고 막 그랬던 문제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을 바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전 지출 형태로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돈을 쓸 수 없으면 저축률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저축률을 보시면 통상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대의 그 저축률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재정 정책을 쓰면서 33%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났다가 최근에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1분기 소득 증가율도 미국에서 한 2.4% 정도 나왔는데 지금 경기가 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미국 소비가 되게 견조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소비는 미국 GDP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소득이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코로나 2년간 쌓였던 저축률 있잖아요. 이 저축률이 쭉 헐리면서 저축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잉여 저축들이 쭉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소비가 계속 강하게 유지됐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통화당국은 크게 이제 4가지 관례의 정책을 통해 대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두 번째는 양적 완화 및 RP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epurchasing Agreement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 간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방법. 네 번째는 긴급 대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를 한번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대내 시장 충격, 대외 시장 충격, 실물 경제 충격 총 3가지를 여기 써놨고요. 그에 대응한 정책들을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해봤거든요. 그럼 대내 시장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신속하게 제로 금리로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시중에 지금 유동성 경색, 신뢰 위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양적 완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레포라고 하는 거는 아까 기간 자금 시장이라고 했는데 기간 자금 시장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요거를 이제 중앙은행이 하나의 거래 당사자가 돼서 민간에서 단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은행이랑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 운영을 확대를 하면 그만큼 단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국채를 팔지 않고 내가 단기적으로 어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든가 아니면 빌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지 않고 빌려오고 싶으면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돈을 빌려왔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레포 제도를 활성화시켰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그 자산 매입에서 중요한 어떤 시중 유동성 공급에서 중요한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시장에도 똑같이 충격이 발생을 했는데 달러 스왑을 확대를 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때는 선진 5개국 플러스 이제 9개국에 대해서 스왑 라인을 추가 확대했는데 여기 9개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달에 이제 미국 달러를 600억 달러 한도로 이제 필요시에 우리나라 원화를 미국 연준에 예치하고 연준에서 우리나라한테 600억 달러를 줄 수 있는 그 스왑 라인을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개설이 됐던 게
거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 이 수압 라인은 지금 가동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마 레포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기관에서 그 미국 국채는 사실 다른 나라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브라질 정부가 미국 달러가 필요한데 내가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조달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맡겨놓고 그다음에 그 맡겨놓고 연준에서 돈을 그만큼 이제 풀어주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을 우리 이번 글로벌 위기 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피마 레포 제도라고 하고요. 그 외국 기관이 그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연준에서 필요한 돈을 단기적으로 빌려갈 수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IMF 긴급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못 사는 나라들 좀 빈국들이 특별한 어떤 자금 소요가 있을 때 달러를 대출해가는 제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 충격에 대응해서는 민간을 직접 타겟팅해서 중장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을 얘기할 때 화폐금융론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은행의 은행이다. 그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대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통상은 원래 민간이랑은 직접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직접 민간의 돈을 빌려주는 아니면 어떤 뭐 SPV나 여러 가지 그런 특수 목적 기구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중앙은행이 돈을 쏘아주고 그 SPV가 민간의 어떤 자금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대책들도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주로 이제 자산 매입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산 매입은 원래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글로벌 위기시고 오른쪽은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산 매입 정책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기존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는 이 코로나 위기 때는 신흥국으로 그런 자산 매입 정책이 확대가 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같은 경우에도 달러 안정화 조치가 조기에 신속히 시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거는 글로벌리 이제 신흥국의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대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비금융 기업, 가계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자산 매입 정책 같은 경우 기축통화국 중심으로 원래 활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신흥국까지 확산이 됐고요. 선진국은 기존 제도를 확장시키면서 정책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선진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기 좋은 환경적 요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예를 들면 달러는 사실 미국 국내 경제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돈을 많이 찍어내도 미국 국내 경제에 미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크게 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비기축 통화국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게 대부분 국내 경제에서만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더 일으키기 쉬운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말이 좋아 양적 완화지 사실은 중앙은행이 무제한 돈을 이제 시중에 푸는 개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축통화국 입장에서는 자국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큰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어쨌든 간에 자산 매입 정책도 일부 약간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컸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까지 확산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봐주시고요. 미국은 글로벌 위기 때는 이제 양적 완화를 총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양적 완화 3단계에서 이제 월간 매입 규모가 85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무제한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부터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해가지고 중단하기까지는 쭉 월간 1,200억 달러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1년으로 치면 한 1조 달러 정도 연준 BS를 이렇게 늘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막 많은 규모로 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국고채가 시중에 발행되어 있는 거를 한국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이걸 매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고채를 사들인 만큼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한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준은 이제 위기 초기 단계에서 달러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유동성이 시중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달러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이랑 통화 수합을 재가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마 레포,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면 연준에서 무제한은 아니지만 한도를 주지만 달러를 단기 유동성 단기 그 달러 유동성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게 그 선진국하고 신흥국 양쪽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위기가 발생을 해도 통상 금리를 그냥 아무런 대외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낮춰서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썼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선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선진국에 이제 돈들이 이제 자국 내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그 금리를 만약에 똑같이 인하를 하고 싶어도 금리를 만약에 내리게 되면 자국의 그 외국인 자금들이 자국에 투자할 유인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똑같이 미국에서 낮춘다고 같이 못 내리는 이유가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본 유출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고 환율이 급격하게 절하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그 위기 시에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치들을 신속하게 연준에서 취해 줌으로써 달러가 급격하게 경색되는 국면은 아마 신흥국들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시그널을 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도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는 과감하게 그 위기 초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위기 때는 오히려 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이 내릴 때 브라질은 올렸죠. 근데 이번에는 3월 달에 똑같이 50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통화 수합을 가동한데 그 여러 가지 사실은 미국 국내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대외 순채무국이에요. 대외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이제 대외 그 홀더들이, 그러니까 어떤 외국 중앙은행이나 외국 홀더들이 그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외 순채무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위기 시에 이제 그런 나라에서 대거 국채를 투매를 하게 되면 미국 국제시장 안정이 이제 저해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채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피마 레포 제도나 뭐 수합 이런 것들을 체결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국내적인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 위기 상황에 맞이해서 중소기업 및 소비자 신용이 유지되도록 중앙은행이 지원한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확대하고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은행 본래 역할인데, 금융회사에 이를 확장해서 이제 기업 등 비금융 기업이나 가게 등의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BIS가 이제 20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위기 기간에 실행된 대출 제도 중에서 중앙은행이 시행한 대출 제도 중에서 약 60%가 신규로 코로나 때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이었고, 40%는 기존에 이제 글로벌 위기 때나 이럴 때 이제 정책 패키지로 나왔던 것들을 재활용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 신규 제도 도입을 한번 봐주시면요. 실제로 이제 가게나 기업에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은행이죠. 근데 은행에다가 연준에서 이제 어떤 특정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그 대출 재원에 대해서 내가 저리로 공급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리로 공급을 받은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저리 조달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낮은 금리로 그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가게 뭐 이런 타겟팅된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대출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어떤 목표 계층을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 계층에 대한 어떤 저리 자금을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다가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그런 특정 계층을 위한 대출을 실행했다, 이런 구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에 보시면 중소기업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기구를 세우고 그 매입하는 기구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형태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구조화시킨 거라서 어차피 내용은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자금 흐름이 가게나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방식은 은행이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어떤 특정 특수목적 기구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자금 대출이나 지분 투자 방식으로 돈을 넣어주고 그 SPV가 어떤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시중에서 유통이 잘 안 되는 채권들을 사들여 가지고 그 시중에다가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뒤에도 쭉 이제 그 28페이지인데 여기도 이제 제가 한번 쭉 그 나라별로 BIS에서 작년에 이거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BIS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라서 한번 뭐 나라별로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라는 상황이랑 연관돼서 이제 특정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분야로 됐었고요. 그래서 뭐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잠재 리스크 쪽인데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완화적 정책을 엄청나게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한 걸 텐데 그건 이제 실물 경제를 우리가 빨리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위기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코로나 때랑 글로벌 위기를 비교를 해봤는데 글로벌 위기 때는 그 위기 이전 수준의 실질 GDP를 회복하는데 약 한 여기 제일 보시면 저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10분기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10분기 이후에 이제 기존 그 위기 직전의 그 실물 GDP를 회복을 했고요. 코로나 때는 6분기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위기의 성격도 다르긴 했지만 아무튼 그 초반에 그렇게 과감하게 취했던 조치들이 실제 실물 경기를 빠른 속도로 정상 궤도로 이제 그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랐는데 한국은 코로나 때 오히려 한국은 뭐 비슷했어요. 코로나 때 글로벌 위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위기 후에 사실은 좀 더 길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핵심적인 문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랑 글로벌 위기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5분기 만에 이제 실물 경제를 실질 GDP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정도 뭐 다 얘기가 되는 내용이라서 아마 다 익숙한 주제들이신데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례 없이 이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할 때 3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자산 시장의 가열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물과 괴리된 자산 시장의 확대거든요. 자산 시장은 뭐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펀더멘털이 정당화되려면 사실 실물 경제와 뭐 어느 정도는 동행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갭을 유지하면서 자산 시장만 많이 뻥튀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 20년간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우리 곁에 없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되게 잊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WTO가 2001년도에 이제 처음 가입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저가 생산을 대규모로 이제 전 세계에 공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 중국이 세계 무역 구조에 들어와서 어떤 인플레 압력을 좀 낮추는 그런 요인이었던 걸 부인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뀌는 데다가 최근에 어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완화적인 정책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부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은 한 번 늘어나면 사실 이게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한 번 늘어나게 되면 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힘든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8천만 원을 신용대출을 뭐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8천만 원을 한 번에 내일 당장 갚으라고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내 소득이 뭐 가령 뭐 월급으로 받는 돈이 그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채가 한번 기존에 있던 게 늘어나면 사실 이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게 어려운 성질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가계 부채 비율이나 기업 부채 비율이 굉장히 늘었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질서 있게 다시 원상 복귀 내지는 수준을 낮춰가면서 경제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과 자산의 괴리인데요.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통화량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M1, M2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을 건데 M2를 통상 통화량의 대표 지표로 많이 쓰고요. M2는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본원 통화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단기성 예금, 그 다음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예금들, 뭐 어떤 그런 금융 상품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M2로 저희가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0년 3월달에 왼쪽 그래프는 이제 그 추세 그래프인데 통상의 추세를 제가 점선으로 나타냈거든요. 그 과거 한 5년, 6년간의 추세대로 갔을 때는 저 정도의 기울기인데 2020년 3월달에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 M2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고 그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기울기는 줄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높아진 수준을 일단 유지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M2 증가율을 이어 오버 이어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오른쪽에 이제 표로 나타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 초에 전년 동기 대비로 28.1%까지 올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2021년도 5월 달 이렇게 오면서 이게 급속하게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급속하게 감소를 한 게 통화량이 갑자기 줄었다기보다는 요건 이제 기저효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달에 이제 급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그 올린 거 대비해 가지고는 적게 늘었다는 거지 그 수준 자체가 낮아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좀 시각적으로 약간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요 적분 면적에 해당되는 게 통화량인데 결국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고 그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선진국 중앙은행의 BS 잔액도 2019년 말에 15.6조 달러였었는데 이게 작년 11월 기준으로 27조 정도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국이랑 비슷한 양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M2 같은 경우도 장기 추세 대비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울기가 급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 아니면 올해 1월 달 정도에 한 13.3%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가장 높은 최고 증가율을 찍었다가 올 1월, 2월, 3월 쭉 오면서 이제 그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주는 건 아니나 많아졌던 유동성이 어쨌든 간에 일부는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경우 이제 통상 저희가 이제 버핏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버핏 지수가 뭐냐면 그 GDP 대비 시가총액 지표예요. 그래서 GDP 한 국가의 GDP 대비 그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특정 주가 지수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놓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상 이제 금융과 실무 간의 괴리도를 이렇게 쉽게 나타내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버핏 아시죠?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버핏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위기 직전 대비해서 128%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그 수준이 높은데 141%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산시장이 가열되면서 금융과 실물의 괴리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증시인데요, 다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사실 이 엄청난 양적 완화 혜택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 되게 역사적인 수준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 왔던 게 올해 1월 달까지 그랬어요. 작년 12월까지도 계속 나스닥은 제 기억에 아마 작년 11월까지 높아졌다가 이제 좀 이렇게 주춤하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오고 전쟁 터지고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좀 정상화된다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던 것 같고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통상 미국에서도 어떤 주식 시장의 그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낮아진 거를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미 S&P 500이랑 나스닥은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베어마켓 지금 그 약세장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증시와 더불어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난 2년간 부동산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미국도 굉장히 심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장기 시계열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첫 번째 쉐이드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제 그 음영을 보시면
저게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그 이전에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회복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 그 케이스 실러 내셔널 홈 인덱스라는 거를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로 저희가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S&P에서 이제 만드는 지수인데 이게 이제 최근 4월 달께 엊그제 발표가 됐었는데 아직도 20% 전년 동기 연이율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부동산이 어떤 정상적인 긴축 단계에 아직 돌입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지금 계속 어떤 기존의 어떤 상승 탄력이 약화는 됐지만 어쨌든 간에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이제 작년에 8,200만 원 막 뚫어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이게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 정도에 2019년 말 대비 한 뭐 9배 이렇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비트코인 말고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코인 종류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자산 범위에서 실물 자산 금융 자산 가릴 거 없이 진짜 이 유동성의 힘으로 지난 2년간 2021년 말까지는 굉장히 크게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팬데믹 머니 이제 책 중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참담한 현실과 달리 주식 시장은 연일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수치를 보시면요. 일자리 손실은 2억 5,500만 유엔에서 발표를 했고 세계 경제는 2020년도에 역성장을 4.3% 했고 빈곤 인구는 이만큼 증가를 했지만 한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이 넘쳐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먹고 살 돈조차 없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코로나 이후에 금융시장과 실물의 괴리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문구를 잘 나타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이 과연 뭔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많이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인플레이션의 구성 요소가 뭔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어느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높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과거 역사적 수준에 대비해서 진짜 높은 수준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통상 오일 쇼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석유 파동이라는 게 73년도에 한번 크게 났고요. 79년도쯤에 해서 2차 석유 파동이 났는데 통상 2차 석유 파동을 저희가 오일 쇼크라고 할 때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오일 쇼크라고 할 때 이제 오일 쇼크 대표를 하는 이벤트인데요. 중동에서의 전쟁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일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전 세계 경제에서는 그 당시에는 석유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았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도 나왔고 해서 다른 동력을 이용하는 장치들도 많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이 인플레를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뜯어봤는데 통상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확장 통화 재정 정책,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의 확장 통화 재정 정책. 요거의 이제 후유증이라고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위기의 좀 특징인데 공급망 훼손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이 됐다.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심화가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쉬운 얘기로 하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 수요처까지 운반하는데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운반 자체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사실 대면 접촉이나 접촉을 못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박이 입항하는 데까지도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코로나가 걸리면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일을 못 나가게 되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팬데믹과 연관해가지고 새로 나왔던 개념이 공급망 훼손인 것 같아요. 공급망 병목이라는 거는 좀 코로나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한 가지 더 들 수 있는 게 파리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죠? 파리 협약.
파리 협약이 2015년도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지구적 협약으로 이제 전 세계 유엔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시행이 2021년도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팬데믹을 예상하고 요거 했던 건 아니었고 일정한 스케줄이 있었고 그게 이제 파리 협약이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게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자충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 가지고 기후 규제가 강화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타겟팅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석연료 있잖아요. 화석연료 의존도를 궁극적으로 낮춰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석유 채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계속 유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기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 쪽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ESG 막 무슨 뭐 금융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에 조금 더 이렇게 해가 되고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석유 생산 활동을 예전처럼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출도 안 되고 채권 발행도 잘 안 되고 채권 발행을 한다고 해도 그걸 인수를 안 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ESG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2019년도, 20년도 이럴 때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펀드 중에서 제일 유명한 펀드가 뭐냐면 블랙락 펀드라고 있는데 블랙락 펀드에서도 2021년도를 ESG 금융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돈을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역행하는 사업에는 자기네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그 투자 원칙을 2021년도 투자 원칙의 하나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시추업체나 원유 생산업체 이런 쪽에는 돈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돈이 안 들어가면 생산활동이 점점 캐파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원유 공급을 좀 제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아마 큰 축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인플레이션을 좀 구조적으로 가지고 왔던 큰 축인 것 같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나중에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위기 시와 차별화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글로벌 위기 시에는 주로 이제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금융기관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직접 가게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에 직접 투입이 된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항목들이 보시면 대부분 우리 실물 경제 우리가 쓰는 생활 물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에 직접 돈이 투입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쓰는 어떤 생필품 내지는 어떤 그런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세게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이제 경제학에서 통상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플라이 곡선이랑 디맨드 곡선 두 가지가 있으면 디맨드가 오른쪽으로 디맨드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면서 한번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플라이 샥이 와서 서플라이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서 똑같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수요 견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성격을. 그다음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샥, 그러니까 서플라이 쪽에서 코스트 풀이라고 합니다.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양자가 다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스트 푸시의 성격이 더 강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지금 우리가 유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유가 상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식량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 밀 곡창지대다 보니까 밀 생산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밀이 쌀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삼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주식뿐만 아니고 밀이 들어가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식량 측면에서의 그런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유가 측면에서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더 규정을 더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까 풀렸던 여러 가지 뭐 보복 소비나 이연 소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수요 견인 측면도 일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있지만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공급 쪽의 요인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인플레이션 그 상승률을 봤는데요. 인플레이션은 통상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얼마나 올랐냐 소비자 물가가. 그래서 그걸로 측정을 하는데 미국은 이제 5월달 지표가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8.6%가 나왔죠. 8.6%. 그래서 과거 20년뿐만 아니고요. 40년 내 최대 수준입니다. 40년 내. 40년 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면 80년대 초반에 2차 석유 파동 아까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려오던 시기에 그때는 물가가 더 올랐었고요. 사실 한 10,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10%는 당연히 넘어 15% 가까이 인플레이션율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폴 볼커라는 사람이 80년대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화가 됐는데 물론 이제 실업률 증가나 이런 고통은 컸지만 그때 내려오면서 찍었던 게 8.6% 그게 제일 마지막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40년 만에 지금 제일 큰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발생을 한 거고 뭐 그런 양상들은 우리나라도 뭐 큰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월 달에 5.4%가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위기 때 우리가 공교롭게도 2008년도 7월에 5.9% 한번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40년 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글로벌 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구조적 원인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시중 유동성이 팽창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소비자 CPI 구성 항목을 한번 보시면 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택 가격도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지금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 이제 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구성 요소 그 표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미국 거를 보시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쓰는 물건들을 대표적인 상품들을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그거를 트래킹하면서 이제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제일 밑에 3번의 식품 에너지 외 항목의 아래로 내려가시면 아래에서 한 네 번째에 보시면 가로치고 주거비라고 돼 있잖아요. 쉘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에 영향, 뭐 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 월세 가격에 후행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한 12에서 18개월 정도 시차를 가지고 후행하는 성격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한번 오르면 그 효과, 그게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시차는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 20% 정도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앞으로 최소 1년 반 정도까지 최대한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막 아주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가격 상승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공급 구조의 변화인데 코로나19 장기화가 뭘 갖고 왔냐면 노동 공급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리쇼어링 이런 경향성을 강화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기업 측면에서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노동 공급 부족부터 보시면 미국에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 그 한 55에서 6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은퇴를 했대요. 조기에 시장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의 어떤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지 이제 그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고 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그 경제 활동 인구 집계에서 나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진 거죠. 빠진 인력들이 특히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나이대 연령대에 있던 분들이 나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은퇴할래라고 해서 코로나가 그런 것들을 촉발시켰던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 뭐 운송이나 하역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 업종에 주로 이제 이민 노동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경 막 봉쇄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자체가 대면 영업이 축소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국경 봉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민 노동자들이 많이 본국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요가 다시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쪽에 운송이나 이제 선박 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때 그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노동 공급이 그에 맞게 늘질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임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막 임금이 많이 올랐다면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통상 그게 이제 이민 노동자들 요인도 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노동자들이 줄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노동 공급을 좀 줄였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 중단이나 물류시설 폐쇄, 뭐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인데 소매업에서 재고 판매 비율을 보시면 이게 역사적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제가 써놨는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정한 그 판매를 위해서 재고 스탁을 일정 정도 항상 이렇게 어떤 컨스턴트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일정 부분 있으면 결국에는 재고를 계속 들여옴으로써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락했다는 거는 재고가 잘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스탁 테이킹이 안 된, 스탁이 안 된다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제 통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코로나 때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운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틱 운임 지수라는 거를 대표적인 지수로 쓰는데 그게 작년에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산정할 때 서비스 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서비스 수지의 하나 큰 구성 항목이 운임 수지라는 게 있어요. 운송 수지. 그 운송 수지가 우리나라는 이제 해상 물류나 이런 것들 되게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 해상 운임 수지가 코로나 이후에 되게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운임이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 공급망 병목 때문에 그 코로나 이후에 좀 풀리면서 생겨났던 그런 수요를 한번 꺼졌던 것들이 바로 이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운임 급등으로 나타났거든요. 아까 노동력 뭐 임금 상승 뭐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조금 운송 수지 측면에서는 되게 큰 혜택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공급망 병목이 나타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통상 우리가 하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계하고 이제 위탁 가공하는 형태를 하는데 그 위탁 가공을 많이 받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는 그 저 대만의 TSMC라고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산 공정 단계별로 각 국가별로 각자 맞는 파트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순조롭게 연결이 되면서 전후 공장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이 코로나 전에는 되게 순조롭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트럼프 때 미국이랑 중국이 엄청 크게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공급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중국 쪽 양쪽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전에 뭐 하웨이 5G 뭐 이런 사업에서 다 철수시키고 하는 것들 다 그런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싼 곳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뿌려주는 게 사실은 이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비용의 상승 측면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리쇼어링 강화, 미중 갈등이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WTO에 중국이 편입이 되면서 저가 생산을 늘리고 그걸 대규모로 전 세계에 공급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앞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달러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달러샵 가보면 다 중국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가 막 부과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데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좀 약간 구조화시키고 장기화시킨 요인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플레이션인데 이건 한번 쭉 보시고요. 아까 다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유가가 사실 이번에 지금 최근에 한 110불 정도 WTI 가격 기준으로 한 110불, 120불까지 올라갔지만 이랬던 적이 처음이냐라고 했으면 아니에요. 2007년도에도 한번 그렇게 슈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무역 경쟁에 들어오면서 무역 체계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수요자로 등극을 했고 2007년도까지 유가를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 뭐였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셰일 공법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그 원유 시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에서 그걸 떼는 게 아니고 아무튼 뭐 기술적으로 그 셰일 업체라고 하는 거 기존의 어떤 유전 시추랑은 좀 다른데 그게 이제 캐나다나 이제 북미 쪽에서 일정 그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게 수익성이 맞아서 그 셰일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유가를 낮췄거든요. 공급을 확 늘리면서. 그래서 기존 오펙 플러스의 어떤 그런 협상력이나 독점력 같은 것들이 많이 약화가 됐었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기후 규제 강화라고 하는 거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좀 뭐 구미 선진국이라고 저희가 분류하는 나라들 이런 국가에 먼저 적용이 되면서 그런 자금 흐름들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셰일 업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규제도 지금 우리가 통상 이제 뭐 이름 네이밍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이런 기후 규제 강화 이런 것들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좀 구조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저희가 이제 코어 CPI랑 CPI를 얘기하는데 코어 CPI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3번 여기서 보시면 식품 에너지 외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요 구성 항목 중에 한 8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하고 이거는 항상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그런 품목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상승률을 우리가 통상 코어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80% 정도 비중이고 다 이거는 설명드렸고요. 쭉 넘어갈게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향후 1년 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 5.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8.6%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하고 이제 낮아지겠죠. 낮아져도 향후 1년간은 평균적으로 한 5.5% 정도는 상승하는 걸로 예상이 된다. 내년까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고 이게 물가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임금 쪽에 영향을 줘서 임금이 상승하면 다시 물가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원가 증가 요소잖아요. 원가 증가가 되게 되면 기업이 그거를 자기가 파는 제품 가격에다가 이제 패스트루를 하고 그러니까 전가를 시키고 그게 사실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사실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 인상률이 한 5.2%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CPI 상승률은 8.6%, 9%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률은 아직까지는 5%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임금 쪽으로 전이는 막 아주 심각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고용 시장을 잠깐 보시면요. 경제활동 참가율 아까 이제 그 노동력이 많이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63.4가 그 2020년 2월 수치거든요. 2020년 2월에 63% 정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회복을 했지만 약 2년이 지나도 지금 아직까지는 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됐고 이게 회복이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분자에 해당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집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분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긴축을 하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 위기 직전 대비 한참 모자란 수준으로 돼 있다. 근데 다만 실업률은 좀 이 산정하는 모집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위기 직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죠. 3.5%에서 14%까지 올랐다가 지금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조적으로 이렇게 노동력이 일단 부족해진 상황은 맞는데 이게 향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에 영향을 안 줬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건 임금 인상을 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임금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상승인데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유독 높죠. 그죠? 네. 가계부채 비율이 한 105%까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올라갔고요. 비금융기업도 마찬가지로 한 1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비율이.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오른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0년도 이후로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어요. 그 이유는 간단히 역사적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영역이 가계 또는 기업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예전만큼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한테 대출해줬을 때 그 위험도도 되게 크다고 은행들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이후에는 은행들이 주된 그 영업의 대상을 가계 쪽으로 돌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쭉 가계대출 중심으로 이제 왜냐면 가계대출이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기업대출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2000년도부터 가계대출을 늘린 결과 2006년도, 7년도에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20년간 계속 증가해온 결과 GDP 대비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아데어 터너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금융감독청장을 했던 사람인데 글로벌 위기 시에 청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부채의 늪과 악마 유혹사에서는 책이 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파란색을 한번 보시면 은행 대출의 대부분은 신규 기업 투자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소비 증가나 이미 존재하는 자산, 기성 자산, 특히 이제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인 토지 매입 등에 활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 풀렸던 돈도 실물 경제를 우리가 그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업에 어떤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용도로 쓰이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용도로도 물론 쓰였지만 그런 용도보다는 이미 있는 자산 시장 내지는 또 새롭게 개발된 자산, 뭐 가상자산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산 시장의 가열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이라는 건 희소하거든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유동성을 늘려주면 그쪽의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뛰거든요. 통상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더 여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정리를 드리면 유동성 위기는 이제 실물 경제 침체는 방치했는데 자산 시장의 가행 유동성이 이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자산 가격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미 지나서 보니까 작년에 파월이 계속 레토릭이 뭐였냐면 그 연준 FOMC 성명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시적이다. 트랜지터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조만간 공급 충격이 해소되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원래 2%대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게 완전 오판이고 실기였다는 얘기가 요새 뭐 다 대부분 이제 공유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연준이 급해졌어요.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지난 6월 달에 실제로 75bp 금리를 한 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빠른 긴축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양적 축소라고 양적 긴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매입을 중단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자산을 털어내는 작업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긴축의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75bp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는 3월, 6월, 9월, 12월 달에 점도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1년에 총 FOMC가 총 8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 분기에 열리는 FOMC에는 그 연준 위원들이 총 18명인데 18명이 올 연말 기준 금리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는 그 표를 점도표라고 하는데 그 점도표를 발표를 하는데 그 점도표상 중위값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3.5%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부 IB에서는 4%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연말 기준금리 내지는 내년 초까지 얼마나 금리가 올라갈지가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되게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고정금리 대출이면 사실 낮은 금리로 금리가 유지되는 그런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변동금리 대출이 7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금리 변동에 다 모든 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원리금 부담이 계속적으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원리금 가계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이 일정한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뭘 줄여야 돼? 소비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경기 둔화가 서서히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와중에 경기 둔화가 같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한 4월달, 5월달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과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민간 부채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리스크 요인을 간단히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원래 푸틴 계획대로라면 빨리 조기하고 휴전을 하는 게 원래 목표였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월달 CPI 상승률이 6월 중순에 발표가 됐는데 8.6%가 나와서 인플레가 이제 고점을 통과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6월달에 되게 안 좋았어요. 유로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량 가격 이런 것들의 조기 안정화 기미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긴축 가속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통상 경제에서 얘기하는 붐 버스트 사이클 이론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금융 완화 시기에는 선진국들의 돈이 주로 이제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높은 신흥국으로 막 몰려 들어왔다가 그게 긴축이 돼가지고 다시 선진국의 긴축 여건 때문에 다시 그 돈이 빠져나갈 때 그 신흥국의 경제 위기를 일으킨다는 이론이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 85년도에 라틴 아메리카 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97년도 IMF 동아시아 위기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이론으로 어느 정도 경제학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요 선진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에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일거에 빠져나가면서 환율 절상이나 자본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킬 요인들이 위험 요소들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리랑카나 뭐 이런데 요새 폭동이 많이 일어난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신흥국 중심으로 조금 불안 양상이 계속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공급 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둔화돼도 만약에 공급과 어떤 원유가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안 되면 계속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은데 경기는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급작스러운 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긴축, 그다음에 강도 높은 긴축이 계속되면 될수록 가계 입장에서는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그만큼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켜야 그러니까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업 이익이 코스피가 사실 작년 3,300 찍은 이후로 지금 이제 2,400에서 내려와서 2,300대에서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사실 이게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그냥 뭐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기업 이익 전망치가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추가로 이제 글로벌이나 국내 주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KBS에서 팬데믹 머니라는 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 최근에 6월달에 요 다큐멘터리 했거든요. 한번 시간 될 때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인들 관점에서 그 팬데믹 이후에 그 글로벌 경제나 금융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따갖고 온 건데 국가별 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도 결국 전쟁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확 올랐고 그다음에 성장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각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인데 뭐 6월 달에는 이미 FOMC에서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통상 올 연말 기준 3.5%의 기준금리를 달성하려면 7월 말에도 FOMC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걸 한 번 더 취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인데 유럽 중앙은행은 되게 오랫동안 완화 정책을 유지를 해왔었어요. 근데 유럽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게 골칫거리가 되다 보니까 7월,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저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ECB도
일부 7월,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이제 하면서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금융 여건의 완화적인 금융 여건을 어느 정도 이제 축소하고 다시 정상화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만큼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그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올렸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못 따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채권 금리가 한미 간에 역전이 되거든요. 통상 경제력이 약한 나라의 채권 금리가 더 높아요. 그죠? 원래 왜냐하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줘야지 이제 팔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역전이 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조만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채권에 내가 투자하는 어떤 그 펀드 매니저라고 했을 때 미국 쪽에 대한 포션을 더 늘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소규모 개방 경제인 상황에서 이 환율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실질적인 우려 사항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었는데요. 최근에 넘었는데 1,300원을 넘었던 게 2000년도 이후로 딱 한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큰 위기감 없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엔화 약세가 되게 크게 왔을 때 그때 엔화랑 우리나라 연동성이 컸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움직여가 1,300원 이상에 머물렀던 적이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위기 때 한 몇 달 정도 그 당시에는 1,500까지 올라갔으니까 위기가 와서 그때 올라갔던 거 그거 이후로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주 큰 위기가 뭐 이렇게 큰 샥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지금 1,300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내금리 차가 확대돼가지고 만약에 채권 자금에서 유출이 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환율 쪽에 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하반기에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악화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무조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거의 정비례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자금 자본수지 쪽에서도 이제 채권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가 나고 그 다음에 상품 수지도 점점 안 좋아지고 고유가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지도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고 하면 우리나라 여행 수지 되게 적자 국가거든요. 여행 수지도 만약에 예전처럼 다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에 남는 외화 보유고나 이런 것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환율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수치인데 무역 수지가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어요. 무역 수지가.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쭉 흐름을 이렇게 좀 됐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최대한 제가 한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마지막 이제 랩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오랫동안 잊혀졌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얼마나 이제 오래 지속될 건지 이런 것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주요국이 다 이제 공격적인 긴축 모드에 돌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긴축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훼손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사실 거시 경제적으로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는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원상복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20여 년간 지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긴축 지속 시에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가계기업의 비자발적인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을 지금 이제 시간 때문에 질문을 제가 따로 받을 수는 없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쪽 인재개발원의 그 홈페이지나 이런데 혹시 공개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 통해서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
그 굳은 날씨에도 아무튼 장시간 여기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